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특보입니다. 제10호 태풍 마이삭이 강원도 속초 인근 동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중으로 약화했지만 곳곳에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고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휩쓴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다른 태풍이 찾아오면서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지금의 태풍 상황을 전해드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이치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그리고 보도국 이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현장 취재 기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부터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태풍 하이선이 강릉을 빠져나가고 비바람은 좀 소강 상태지만 여전히 이곳저곳이 물바다인 상태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정 기자, 현장이 지금 물에 좀 잠긴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강릉 시내에서 경포 해변으로 가는 도로 위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가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인데요. 제 오른쪽을 보시면 차 한 대가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다가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차 옆쪽을 보시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에도 모두 물이 차서 모두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닐하우스 뒤쪽에는 원래 넓은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모두 물에 잠겨서 거대한 저수지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을 보니까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만 비는 그친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비는 좀 전부터 약간 멎어진 상태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약 2시간 전인 낮 1시 30분쯤 강릉 북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인데요. 이후로는 비바람이 좀 멎었고요. 하늘에는 파란 하늘과 구름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저녁 6시 이후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려면 내일 새벽쯤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한 상황을 살펴보면요. 피해 건수는 모두 83건입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가 대부분이고요. 하천 3곳이 범람을 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경포 호수가 범람해서 인근 상가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교량이 유실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공장이 침수된 곳도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주민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52가구 주민 86명이 침수와 산사태 등을 피해서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태고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모두 전원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주민분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JTBC 정아람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오늘 강한 비바람에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한 포항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입은 피해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강한 태풍이 찾아온 그런 곳인데요. 포항시는 현재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고 곳곳에 태풍 피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나가 있는 여성국 기자 연결합니다. 여기자, 바람이 좀 불고 바다에도 여전히 물이 꽤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포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포항 호미곶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만큼은 아니어도 조금 전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었었는데 지금은 다소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전 11시 전으로 태풍이 포항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는데요. 이후 북상을 하며 점심 이후엔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오늘 포항 곳곳에서는 전기와 통신이 끊겼습니다. 소방서 등에 따르면 약 20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11시 이후에 피해 신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호미곶 인근 편의점도 강한 바람으로 간판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네, 여성국 기자가 이제 어제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 같은 경우엔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새벽부터 포항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에는 초속 40m가 넘는 비바람이 불었는데요. 저도 가만히 서 있는 게 매우 힘들 정도였습니다. 가로수와 간판이 쓰러졌고 도심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포항 형산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 약 560가구 8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8명이 건물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기상청이 조금 전 밝혔습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포항의 태풍 경보를 강풍주의보로 바꾼다는 겁니다. 대구나 경북 일부 지역은 태풍 경보가 아예 해제됐는데요. 포항은 여전히 강풍으로 인한 신고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포항시와 소방당국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피해 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현재 물러갔지만 앞선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산사태 등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호미곶에서 JTBC 여성국입니다. 네, 앞서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후에 강원 영동 지방을 벗어나 동해상으로 나갔습니다. 삼척엔 이 하이선이 40km 부근의 해상까지 매우 가까이 접근을 하면서 아주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태풍은 삼척을 빠져나갔지만 그 사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삼척에 나가 있는 유요한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느 쪽인가요? 유 기자. 네, 지금 잠시 통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요한 기자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속초에 연결을 해서요, 현장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속초 같은 경우는 비바람이 조금은 잠잠해졌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여전히 태풍의 영향권이라서 안심하기엔 이른 상태입니다. 문상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문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네, 저는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근처 청봉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3시간 전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해도 뜨고 비도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고 있습니다. 설악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인 쌍천은 한때는 물이 불어나 바위가 잠겼었는데 지금은 보입니다. 다만 설악산 국립공원은 아직 드나들지는 못합니다. 태풍 마이삭 때 주요 5개 구간이 유실됐는데 이번 하이선까지 덮치면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일단 내일까지는 출입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장 상황을 보면은 햇볕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만 바람은 매우 강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내일까지는 비가 조금씩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후 5시쯤 좀 더 정확한 강수량을 예보할 계획입니다. 한때는 속초 설악동 지역에서 1시간에 70mm의 비가 내리고 인제 향로봉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잠잠해졌다 세게 불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당 70mm의 폭우 그리고 매우 강한 바람까지 이 피해 걱정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오후 12시쯤 고성 미시령 터널 근처에서 산사태가 나서 강원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가 2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나흘 전 마이삭 태풍에 인제 모란골에서 40명이 고립됐는데 다행히 이번 하이선은 특별한 피해가 보고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JTBC 문상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태풍과 마주친 제주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법한포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자영 기자, 제주는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선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제주도 남쪽 서귀포시에 있는 법한포구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요, 태풍이 지나간 것이 실감이 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때때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저희 취재진이 타고 있는 차량이 흔들리기도 했고 또 비도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비바람도 모두 멎었고 하늘도 드러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태풍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곳 제주도에 지난 토요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처음 만나는 파란 하늘입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바다에 강풍특보만 발효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제주의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요. 주택 등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교통 표지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제주 서쪽에서는 침수된 농로를 지나던 차량이 고립돼서 소방이 출동해 구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라산 가는 길인 어리목에서는 자정부터 오늘 하루 동안만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때보단 피해가 적지만요. 두 개의 태풍이 연달아 올라온 만큼 주민들은 긴장해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하늘의 구름이나 바다의 파도를 보면은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하늘길하고 바닷길은 좀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된 겁니까? 네, 오전까지만 해도 하늘길과 바닷길 모두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하늘길은 조금씩 뚫리는 모양새입니다. 오후 1시 반쯤에 서울로 가는 항공편 한 대가 출발한 걸 시작으로 해서요. 제주에서만 이제 390편이 오고 갈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주와 주변 지역을 잇는 9개 항로에 대해서는 운항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이번엔 광주광역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일대에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하지만 해안가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진명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 기자, 바람이 아까 낮보다는 조금 더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도 좀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30여 분 전까지만 해도 세차게 내리던 비는 지금 그쳤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오히려 낮보다 거세졌는데요.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면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릴 정도입니다. 광주 전남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태풍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남해 안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어 해안가로는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여수 거문도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31.4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전남 신안 지도에 194mm가 내리는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남 지역에 접수된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최근 2주 동안 태풍 3개가 잇따라 북상하면서 영향을 줬는데요. 다행히 이번 태풍은 현재까지 인명 피해 등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43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안군 앞해읍 주택에서는 빗물에 의한 차단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또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0건, 간판이 흔들린다는 것이 7건 정도였습니다. 주로 태풍의 북상 경로와 가까운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끝으로 교통 통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의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일부 통제된 도로 등이 풀리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통제됐던 신안 천사대교가 낮 12시 반부터 차량 통행이 정상화됐습니다. 20편이 결항된 광주공항과 12편이 결항된 여수공항은 운항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뱃길은 풍랑주의보가 아직 내려져 있어 55개 항로, 85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상무지구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들과 직접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태풍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이치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그리고 보도국 이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승배 본부장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이제 하이선의 위치나 강도는 좀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지금 4시를 넘긴 상황인데 속초 북동쪽 그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태풍 강풍 반경이 한 300km 정도 되니까 제주도와 남해안 쪽은 다 영향권에서 좀 벗어났는데 이 태풍이라고 하는 그 저기압이 지금 970헥토파스칼 정도로 낮아진 건 분명한데 태풍이 아니래도 이 정도의 저기압이 지나면 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자, 바다는 이 태풍이 흔들어 놓은 이 바다가 잔잔해지려면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그 공항 상황 말했는데 공항은 바람만 잔잔해지면 즉각 뜰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태풍 하이센이 이제 이 시간 이후는 우리나라 쪽에서 멀어지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애초에 처음에 하이선의 예상 경로를 살펴보면 돌이켜보면은 당시엔 이제 우리나라를 정 가운데로 관통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조금씩 동편향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태풍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걸까요? 네, 9월 7일이니까 이 태풍이 지난 9월 1일 저녁 9시경에 태풍으로 발달을 했는데 그때 상황에 이제 그 5일 뒤에 진로를 예측하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서쪽에 상층에 기압골이 놓여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이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그 태풍 예상 정보를 발표하는 이유가 그러한 그 상황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좀 동쪽으로 빠지고 서쪽에서 다가온 상층의 기압골이 깊이 패이면서 이 태풍의 진로가 그 당시는 남쪽에 있지만 이 올 것으로 예상했던 진로가 태풍이 움직였다기보다는 오는 진로가 동쪽으로 좀 지금 지나간 그런 정도로 예상이 됐던데 그렇게 동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아까 말한 그런 한반도 주변에 기압 배치가 유체라고 하는 공기 덩어리에 바닷물이 출렁거리듯이 상층의 공기도 그러한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한 힘의 작용으로 인해서 당초 내륙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던 게 동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된 거죠. 또 이제 하이선의 북상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현재 오후 3시 기준으로 북상 속도가 시속 64km나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쯤 오면 원래 지금 상층에 한 10km, 12km 상층에 올라가면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라는 제트기류가 있는데 이 제트기류가 그대로 쭉 이어지지 않고 동쪽에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부근에서 큰 깊이 패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상층 기압골이라고 하는데 그 기압골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푹 내려왔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강한 바람을 타고서 이 태풍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쯤 오면 시속 한 5, 60km는 그 늘 나타나는 그런 속도로 빨리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이치원 연구관께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내륙 지방에 아무래도 좀 피해가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것들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와 더불어서 강풍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던 태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취약한 지역은 일단 집중호우에 의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해안가 저지대나 물론 이제 도심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지대에 침수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태풍의 좀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이제 강풍입니다. 이제 강풍이고 또 경로가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북상을 했는데요.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조석의 영해, 간만의 차의 영향보다는 파랑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조석 간만의 차가 평균 30cm로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 이제 조석 간만의 차가 작고요. 네. 그 다음에 동해안 해안선이 단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태풍의 저기압이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거기에다 이제 강풍이 불어오면서 해일 또는 월파에 대한 피해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월파에 대한 피해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보면 태풍이 동편향했다고는 하지만 부산과 울산 또 포항과 경주, 영덕 같은 경우엔 직접 육지 위를 태풍이 거치기도 했는데요. 이지혜 기자, 일단은 이들 지역의 피해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인데요. 인명피해는 그 기준으로는 부상 1명입니다. 부산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네. 운전자가 경상을 입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저희 특보에서 삼척에서 1명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아직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범람과 침수 등의 우려로 사전 대피한 인원만
그 1087세대 1640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태풍이 강한 비바람까지도 수반을 했기 때문에 그 부산과 울산, 대구 지역에 특히 피해가 많았는데요. 특히 정전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7,620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경주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터빈 발전기 2호기가 그 오늘 아침에 그 차례로 정지가 됐습니다. 그 월성 원자력 본부는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 정확한 발전기 정지 원인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앞서 저희가 직접 연결을 했었던 지역별로도 현황을 좀 소개를 해줬었는데 항공이랄지 아니면 배편이랄지 교통편은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특히 그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던 제주 쪽이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 태풍의 영향으로 김포 91편, 김해 61편, 제주 121편 등의 모두 318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현재 그 10개 공항에 태풍특보가 발효가 돼 있고요. 그 제주와 포항공항엔 강풍특보가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 광주와 사천공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그 인천과 제주, 울산공항에는 돌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는 오후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계속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김 본부장께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제 하이선이 육지를 빠져나와서 동해상 바다 위에서 이제 북상 중입니다. 강도가 이제 중으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중심 최대 풍속은 여전히 초속 30m 안팎. 긴장을 풀기에 좀 일러 보이는데 초속 25m에서 33m까지를 우리가 이제 강도 중으로 분류를 하죠. 이 정도면 위력이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초속 54m 이상을 이제 초강력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25에서 33 정도의 부는 바람을 이제 강도가 중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25m, 30m 정도면 당연히 전봇대가 넘어지고 그런 그 벽이 낡은 그 집이 붕괴할 정도의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위력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태풍의 최성기는 지금 많이 지났지만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아직은 그 북쪽은 강풍 반경권에 들어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남쪽은 태풍의 중심권에서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그 태풍이 지나면서의 어떤 소용돌이에 의한 바람 이런 게 그 어떤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 시간 이후는 어찌 됐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멀어진다. 그나마 이 정도 철저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나무법 무너지고 이런 피해들. 옛날 같으면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진 태풍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사망자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막 그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확실히 전국적인 미디어의 힘 이런 어떤 어떤 재난에 대한 방제 시스템 이런 게 뭐 아주 잘 갖춰진 그런 어떤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이천 연구관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통상 우리가 이제 태풍을 이야기할 때 오른쪽의 반원이 위험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태풍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반원 중에서 서쪽에 왼쪽에 해당하는 곳에서도 그렇다고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통상 태풍의 그 얘기할 때 오른쪽이 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하거나 이제 진입을 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면서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편서풍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그 오른쪽 반원, 오른쪽 그 구간이 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번 마이삭과 그 이번에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그 강풍도 있었지만 집중호우가 상대적으로 또 아주 강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은 그 동해안 쪽 그 바닷가 쪽이 많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는 내륙에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그 하천이 범람하고 이러면서 지금 침수 피해, 그다음에 하천 범람 같은 그 홍수 피해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태풍이 강력한 비바람을 몰고 올 때 취약한 것들은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 태풍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선 같은 경우에 강풍과 그다음에 집중호우를 지금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지금 누적 강우량이 500mm가 이상이 발생한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제 집중호우에 의해서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하천 범람 또는 이제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해서 이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강풍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태풍은 이제 처음 접근 시에 40m/s 이상의 강풍을 동반을 했습니다. 이 정도 초속이면은 이제 시속으로 따졌을 때는 시속 144km 정도 되거든요. 보통 30m/s 정도 이상이 되면 주택 지붕이 날아가거나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강풍이 동반이 되면서 이런 시설물 피해, 뭐 신호등도 부러지고 이런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강풍에 의해서 이제 그 끌어올려진 그 파랑이 다시 강풍과 함께 폭풍의 일로 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정전, 그다음에 강풍에 의한 정전, 그다음에 그 광고판 등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김에 현재까지 주요 지점의 강수량과 최대 순간 풍속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어리목 자동 관측기에서 547.5mm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이 됐고 또 이제 울진에서도 233.5mm, 강원도 진부령에선 372.8mm, 굉장히 많은 양의 강수량이 기록이 됐습니다. 또 풍속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거제에서 초속 38.2m, 포항에서는 42.3m까지도 기록이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강력한 바람 또 많은 비가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이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선 시민 개개인들이 무엇보다 미리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혜 기자, 이 행동요령 중에서 어떤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면 좋을까요? 네, 국민재난안전포털 태풍 행동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령에 따르면 태풍이 발생할 땐 물에 자주 잠기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위험한 지역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셔야 됩니다. 실내에선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하지 말아야 하고요.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개울가나 하천, 해안가 등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산이나 계곡에 간 등산객은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고요. 공사장 근처에 있으면 공사 자재가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으니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기 위해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출하시는 행동은 삼가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으로 몰아치는 비바람에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에 잇따른 태풍으로 산림 토양의 수분 포화량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인 건데요. 흙이 물을 품을 수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면 언제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저희 뉴스특보나 기상청의 정보를 시시각각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경우에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산사태 예측 정보를 즉각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이렇게 동해안, 남해안 지역에 비가 이번에 많이 온 것이 태풍과 뭐랄까요? 이런 지리적인 요인이 결합을 해서 더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를 기억해 보면 그땐 전라남도 해안으로 상륙해서 강릉 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지금보다 서쪽으로 갔는데 그때 강릉에 하루에 870.5mm의 비가 하루에 내렸습니다. 네. 최고 기록인데 오늘 또 날짜로는 이틀이지만 아마 24시간 이내의 강수량이 그 영동 지방에 30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 자, 이 원인이 이제 지리적인 영향 때문이죠.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하면서 오는데 동해바다의 차고 습한 공기를 강제로 태풍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 백두대간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동해풍이 강하게 불면 이게 한 1km, 1000m 정도, 1500m 정도 되는 이 백두대간에 부딪히게 되면 공기가 강제로 상승하게 되고 강제로 상승하게 되면 응결을 해서 더 많은 비를 뿌리게 되는데 그런 지형적인 효과가 한라산 부근에서 나타나고 그게 한 500mm 비가 내리게 했고요. 지금 영동 쪽에 한 300mm 넘는 비가 내린 지역들이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났고요. 또 지리산 부근에 지리산이 또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태풍이 오더라도 한라산, 그다음에 영동 지방, 지리산 부근은 항상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태풍만 오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소리 말하는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역대 태풍들과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네. 앞서 8호 태풍 바비는 이제 지난해 링링이나 2012년의 볼라벤과 네,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9호 마이삭은 이제 매미하고 비교가 네, 됐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어떤 태풍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지난 8호는 이제 서해상으로 태풍의 중심이 지났거든요. 그게 2000년도 프라피르라는 태풍, 2012년도 몰라베이라는 태풍, 또 작년에 링링이라는 태풍이 이제 그런 유사한 진로를 갔는데 어찌됐건 그런 태풍의 중심이 서해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지나가느냐 이번처럼 살짝 걸쳐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대한해부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피해가 이제 다르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동쪽으로 좀 치우쳐 지났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나라 이 서쪽 지방은 뭐 태풍의 강풍권에 들었지만 이 동쪽보다는 확실히 바람이나 강수량이 약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이 와서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 과거에 어떤 태풍의 진로로 이런 태풍이 갔을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제주도 동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마산 부근 상륙해서 이렇게 갔는데 하여튼 그와 유사한 그런 어떤 진로를 밟고 지난번 마이산과 뭐 거리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번 하이선이 그 비슷한 진로를 지나가면서 역시 우리나라 동쪽에 그 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하루를 정리해 보면 그 태풍이 올 때부터 정확하게 우리나라 부근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철저한 대비들이 움직였는데 뭐 나무가 뽑히고 뭐 날아가고 무너진 것들은 이제 그 정도의 피해를 뭐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피해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제 오늘 오후 10시에 태풍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이선이 이제 오늘 밤 10시 이전에 북한 청진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 연구관과 함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산사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혹시 육안이나 혹은 뭐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사전에 산사태 징조랄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산사태와 이제 토성류라고 하는데요. 이제 흙이 뭉쳐서 이제 그 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산사태 및 토성류에 의해서 인명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산사태와 토성류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8월에 이제 기록적인 장마와 그다음에 태풍의 영향으로 일단 흙의 그 수분이 그 많이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강풍으로 이제 나무가 흔들리면서 이제 지반을 더욱더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9년도 태풍 미탁시에 그 목포로 상륙해서 포항으로 빠져나갔는데 이제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이제 시간당 100mm 이상의 이제 많은 비로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제 부산 사하구, 영덕군, 울진군, 삼척시 등의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사면의 표층이 붕괴되면서 이제 주택을 덮치는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아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집 주변 사면에 토사가 흘러 내려온다거나, 그다음에 나무가 기울어져 있거나 한 경우 이제 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즉시 대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사면 아래에 있는 주택이나 펜션 같은 경우에는 각별한 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뉴스 특보가 방송뿐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의 경로를 놓고 소위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자주 찾는 어플이죠. 윈디보다 우리나라가 더 정확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 지난 9호 마이삭 때 저는 이제 그 미국, 일본, 한국
막 오기 전부터 누가 만나 막 이런 그 여론과 보도가 있는데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비슷한 그 예상 진로인데 그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처럼 국민들을 막 혼란시키는 그런 어떤 적인데, 자, 이 결과가 아마 이번 10호도 한국기상청께 비교적 진로가 정확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거는 우리나라 가운데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고뇌가 담긴 태풍의 진로가 한국기상청의 예보거든요. 한반도 주변에 벌써 밖에 나가보고 상공기가 서쪽으로 들어왔네. 자,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난의 예보가 한국이 정확했다고 해서 100번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니까, 분명한 건 한미일 다 우리나라에 유사하게 접근한다. 그게 뭐 동쪽으로 치우치냐 가운데냐 이것 차이지, 하나는 뭐 중국으로 간다, 하나는 뭐 일본으로 간다, 한 곳은 우리나라로 온다, 이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오기 때문에 제발 그 태풍이 올 때 한국이 맞을 거냐 일본이 맞을 거냐 이게 미국이 맞을 거냐 이런 그 어떤 오락게임 하듯이 이걸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피해 지역의 주민을 연결해서요, 현장의 지역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 인구항의 김정훈 어촌 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원도 양양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2시 한 20분경에 저희 양양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막 통과하였습니다. 네. 지금 막 이제 통과를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전히 바람이 오기 전, 예. 네, 태풍이 오기 전에는 비와 바람이 심하였는데 지금은 태풍이 지나가고 파도가 방파제를 산더미같이 무섭게 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계장님께서 직접 체감하셨던 그 강풍의 세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태풍이 오기 전에는 강풍이 저번에 9호 태풍 마이삭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마이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피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태풍 하이선이 통과하면서 지금 상황 항포구 피해는 오늘 내일 이제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파도가 지금 방파제를 산더미 같이 막 넘고 있고, 태풍이 오기 전 비로 인해 가지고 저희 양양군에는 하천 범람과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당장 지금도 여전히 파도가 높게 치고 있다니까 피해를 좀 확인할... 태풍이 오기 전보다 지금 파도가 방파제를 넘고 이래가지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혹시라도 피해를 확인하시려고 나가시거나 그러시진 마셔야겠습니다. 파도가 높으니까요. 지금 일단 양양 같은 경우에는 앞선 태풍 마이삭 때도 피해가 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뭐랄까요, 필요한 지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항구에 방파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 6월 달에 태풍 아닌 노을성 파도로 방파제가 한 25m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거를 공사하는 과정에 그 태풍이 마이삭이 다시 올라와서 그 해난 공사가 다 유실돼가지고 또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자 바로 10호 태풍 하이선이 바로 뒤따라와서 피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상이 더 좋아서 하루빨리 방파제 공사가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이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모쪼록 안전 꼭 잘 챙기시고요. 지금 여전히 파도와 바람이 세다고 하니까 현장 나가보시고 싶으셔도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많이 자고 있는데 예. 파도가 무섭게 치고 있습니다. 네네, 꼭 안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강원 속초 노학동의 주민분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네. 예. 지금 속초 상황은 좀 어떠신지요? 제가 고성에서 출근을 하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1시까지는 많은 비가 내리고 한 낮 12시 이후부터는 바람이 좀 불었는데 현재는 비바람이 다 그치고
해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해가 떠 있다. 실제로 이제 태풍이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초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폭우와 함께 더불어서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피해가 좀 우려가 됐었던 곳입니다. 실제로는 좀 어땠습니까? 근데 다행히 9호 태풍 마이삭 때에 비해서는 강풍이 정말 많이 불어서 나뭇가지들이 많이 부러져 있는 것도 길거리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10호 태풍은 한 2시간 정도 바람 불고 나서는 거의 소강 상태라고 볼 정도로 태풍이 지나간 상황이거든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양양 주민분하고 통화했을 때에도 해안가의 월파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내 주셨었는데 해안가 피해는 네. 좀 어땠나요? 이쪽 내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은 예. 솔직히 지금 태풍이 다 지나간 듯한 느낌인데요. 네. 바닷가 해안가 주택이나 상가들은 그쪽에 거의 파도들이 넘치듯이 막 많이 치고 있어서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시군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안전 잘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경북 울릉군 사동 1리의 김태주 이장님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지금 울릉도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울릉도 지금 상황은 파도가 엄청나게 많이 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태풍은 울릉도를 지나갔다는 방송에는 나는데 네. 아주 파도는 아직 그리까지 잔잔하진 않고 엄청나게 파도가 많이 세고 먼저 9호 태풍 마이삭보다는 파도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파도가 방파제를 휘날리고 엄청나게 세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이장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그리고 또 과거의 태풍들도 체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태풍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어떠셨나요? 더 강했나요? 어땠나요? 근데 한 1, 2년 전에 매미 태풍이 울릉도를 스쳐갔거든요. 예. 그때도 울릉도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네. 있고 그 10년 전에 지나가는 태풍이 먼저 4, 5일 전에 9호 태풍 마이삭과 비슷했는데 울릉도도 지역적으로 파도가 잔잔한 데는 잔잔해요 또요. 네네. 북면 쪽에는 좀 잔잔했고 이 남쪽과 서쪽이 이제 파도가 많이 쳤는데 지금 또 9호 태풍 마이삭에서는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예. 우리 사동항에 그 1,300을 들어가지고 공사를 해놨는 거기 한복판이 장비가 날라갔고 네. 남양항에도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요번 하이선 태풍은 그때보다는 조금 적어졌는데 아직까지 기상위는 울릉도를 지나 올라갔다고 방송은 나는데 예. 울릉도 지금 아직까지도 태풍이 엄청나게 파도가 많이 불고 비는 안 왔어요. 먼저 마이삭도 안 오고 지금 하이선 때도 안 오고 비는 거의 안 왔습니다. 네. 지금 피해가 매우 컸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선 태풍도 겪었었던 울릉도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도중에 또 다른 태풍이 찾아온 것인데 지금 현재 복구 작업은 어떻게 완전 중단이 된 상태겠네요. 그 복구 작업은 이 태풍 때문에 파도가 제가 일주 도로가 지금 전면 통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예. 차량이 지금 거의 구간 통제가 다 돼가 있고 여기 이제 지나가면 내일이나 모레부터 이제 완전 이제 상세한 복구를 할 것이고 행정도 모든 오번에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대피 시킬 사람은 시키고 또 물건 또 이주실 때는 많이 시켰어요. 예. 시켜요. 이번 하이선 태풍에는 큰 그는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는 건데 지금 파도가 조금 자는 것 같아요.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예. 그 무사히 지나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예. 예.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현재 감사합니다. 시점에서 가장 이장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원은 아주 울릉도는 이제 항이 많이 부서졌고 가옥
침수는 아주 그래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 지금 행정에서 모든 지원을 뭐 총동원해가지고 하고 있고 내일하면 이제 파도가 잔잔해지면은 또 이제 말삭 때는 또 하이선이 온다고 했을 때 조금 주춤을 했는데 어차피 또 하이선이 방송에는 더 큰 바람이 분다고 지금 방송을 자꾸 했거든요. 그랬을 때 복구를 또 완전 하려고 그렇고 어느 정도는 했는데 지금 내일이라면 이제 하이선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완전 군청에서 또 행정 지원과 뭐 지역 주민들 같이 동원해가지고 빨리빨리 피해 복구를 할 것입니다. 예. 예. 모쪼록 빨리 피해가 복구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태풍이 분명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파도도 거세고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큰 호수에 큰 바위 덩어리를 던진 그런 격이거든요. 예. 강력한 저기압이 지났기 때문에 그 후유 여파가 이제 있죠. 그 바람이 잔잔하더라도 동해바다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흔들어 놨거든요, 태풍이. 이게 잔잔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람은 약해지더라도 파도는 계속해서 높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지속되는데 역시 그 중규모 기상현상인 태풍,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플러스 해일까지 넘치게 만드는 이런 그 피해들이 동해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곳곳에서 월파에 대한 걱정들도 호소를 하셨었는데 영구관님, 월파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 같은 게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안은 이제 그 파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월파에 의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월파라는 게 이제 단순히 파도가 이제 넘어서 이렇게 그 피해를 입을까 하시는 이제 국민들이 많으시는데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높이가 높고 지금 저번 같은 경우에 방파제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17m 정도의 파도가 이제 월파를 하면서 네. 접어들었거든요. 그럼 엄청난 양의 물의 양과 그다음에 수압이 이제 그 가옥이나 어떤 그 시설물들을 때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유사한 사례로는 2013년에 필리핀의 이제 그 하이엔 태풍 하이엔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도 폭풍 해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거든요. 지금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저번 마이삭 이후에 그 월파 피해가 있고 이제 부유물들이 많이 아직 덜 쳐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게 월파 그 파도와 같이 같이 때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부유물의 그 어떤 그의 구조물이 때리는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큰 태풍이 찾아오고 나면은 해안가, 그러니까 연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안 쪽에 보면은 물에 뭐 나무 조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떠다니는데 그게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9호 태풍 마이삭 때 울릉도에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바닷가에 보면 방파제에 큰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죠? 테트라포트. 예. 그게 저 해일에 의해서 터널을까지 막아버렸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량이 50톤 정도 되는 걸 들어올릴 정도로 그렇게 해일 힘이 막강했거든요. 예. 역시 태풍이었습니다. 이게 참 바다의 에너지로 인한 피해, 바다가 갖고 있는 힘이 매우 커서 거기서 비롯되는 피해들이 상당히 많은데 태풍이 만들어질 때의 에너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주는 에너지가 이제 1945년도에 이제 히로시마 폭탄에 비교할 때 그 히로시마 폭탄의 한 10,000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거든요. 원자 폭탄의 10,000배다. 네, 예. 그 위력에 원자 폭탄은 이제 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원자 폭탄보다 10,000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 매년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뭐 등등 매년 보는 태풍이지만 역시 강한 바람과 많은 비 동반하고 있고 참 그 올해 좀 특이한 게 8호, 9호, 10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연달아서 또 우리나라 부근에 와서 동쪽으로 꺾지 않고
그대로 쭉 직진하듯이 그냥 이 오는 형태가 역시 그 기후변화 형태로 태풍에 관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부근에 올 때까지 강한 힘을 가진 태풍들이 자주 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실시간 댓글로도요, 충청 이남으로는 태풍의 여파로 인한 비바람이 엄청 강력하게 불고 있다. 이런 말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아까 말했듯이 태풍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제 태풍으로서의 어떤 그 강풍 반경이 약해질 때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졌다고 그러거든요. 소멸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니고 북한 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의 그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에 있을 때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도 비구름 또는 그 뒷바람, 잔여 바람들이 적어도 오늘 밤까지는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갔다고 해서 이제 바람이 잔잔해진다, 비가 멈춘다, 이제 이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네, 하이선을 되짚어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때 초강력 등급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북상하면서 빠르게 힘이 빠지게 됐는데, 그렇죠. 그 일본 규슈 남쪽에 올 때까지 초속 중심 부근에서 54m, 우리 기상청 구분으로 초강력, 미국 같은 데는 슈퍼 태풍 그러는데 초강력 태풍까지 그 강도가 강했다가 일본 규슈를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규슈는 아마 그 강한 힘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우리보다 더 피해가 클 걸로 봅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규슈가 방파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까지 접근했을 때 중심 기압이 한 960 헥토파스칼 됐으니까 한 초속 40m의 바람 불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겪었던 그 위력을 그대로 보여준 태풍인데, 자,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한반도까지 접근하는 태풍이 그렇게 그 힘이 약해지지 않고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고 있구나. 이게 기후변화한 형태로 태풍의 변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 이제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지면과의 마찰도 겪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은 힘을 잃게 된다. 이렇지만 우리가 겪었던 그 태풍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접근했을 당시에 이제 강도가 그렇습니다. 강이었으니까요.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태풍들로 인해서 이제 앞서 표현해 주셨던 이런 초강력 태풍, 슈퍼 태풍 같은 것이 찾아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관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초강력 태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방 수칙이랄까, 행동 요령에 추가로 어떤 점에 더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국가 태풍 센터에서 태풍 발생과 이제 그 분석과 예측 자료라는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예. 이제 발간한 그 내용에 따르면 그간 48년간 발생했던 태풍에 대한 그 분석을 했는데요. 연평균 한 26개의 태풍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한반도에 각각 3.2개 정도의 태풍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태풍의 그 경로가 2000년 이후로 점점점 남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강도가 이제 그 강도의 세기가 점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기후 변화에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 영향을 고려할 때 또한 태풍의 발생 시기, 그다음에 발생하는 정도, 그다음에 연속성, 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과거에 있었던 매미나 이런 거에서 크레인이 넘어가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그 상상할 수 있는 한계치보다 좀 더 안전치를 고려해서 시설물과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만 돌이켜 보더라도요, 가장 많은 수의 태풍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9월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 좀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소통 담당관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집계된 피해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16시 30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실종 1명, 경상 5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은 71세대 124명이고요.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366건, 사유시설 총 35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전 피해는 75,237세대가 이제 정전 피해를 입었고요. 이 중에서 49,643세대는 복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행동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태풍에 대비하는 시점에서의 행동 요령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네, 지난 9호 태풍 마이삭 때 강한 바람에 깨진 유리를 치우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이제 파손된 물품을 치우거나 부서진 시설을 수습하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다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피소에서 공동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귀가 전까지는 코로나19 감염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손소독 같은 개인 위생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풍의 코로나19까지 정말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신고 역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황해서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좀 많을 텐데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119로 신고를 하시고 응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시면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훼손된 공공시설물을 발견하시면 스마트폰에서 그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신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과 처리 결과를 소상히 알려줍니다. 네, 119뿐 아니라 이제 정부 민원콜센터 110 그리고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유념을 하면 좋을까요? 네, 태풍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각종 시설물들이나 집안 그리고 산비탈면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빗물을 잔뜩 머금은 산비탈은 언제든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 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 3일간은 산사태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실 때에는 붕괴 사고에 유의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간판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어떤 게 좀 마련된 게 있습니까? 네, 태풍이 빠져나가면 이제 중대보훈이라고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가 되고 복구지원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피해 조사를 한 후 본격적인 피해 복구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한 곳엔 국비가 투입이 되고 재난 구호나 이제 심리 지원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소통 담당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5시 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안전소통 담당관께서도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코로나19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닷새 연속으로 100명대를 기록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9월 들어서는 10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그 부상 1명이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종 1명도 추가가 됐고요. 경상 5명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 특히 이 경상을 입으신 분 중에 한 분은 강풍으로 차량이 뒤집어지면서 그 경상을 입으셨다고 하고요. 그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있어서 사전 대피한 인원만 1,000세대가 넘습니다. 1,087세대, 6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울산, 대구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그 정전 피해가 많아서 17,0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 터빈 발전기 2호기가
정지가 됐고 잇따라서 사무기까지도 정지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현황과 함께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태풍 피해 현황까지 짚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닷새 연속으로 100명대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고 뭐랄까요, 속단하기는 정말 이른 상황입니다만 국민들의 거리두기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이제 오늘 0시 기준으로만 보면 78명이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후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내려온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당국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거를 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정부의 방역총괄 반장이 이와 관련해서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2단계 준하는 조치는 아무래도 추석 전주의 사항들이 얼마만큼 안정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예측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대본과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사항들이 이제 전개가 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추석 연휴까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추석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거리두기 단계들이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태호 반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역 발생과 이제 국내에서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려되는 게 여전히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국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도 이번 주에 확산세를 완전히 꺾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고양시 쿠팡물류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각 3명, 4명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도 서울 강동구에서 콜센터 직원 16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엔 가족 간에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에서도 이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임 자제를 거듭해서 당부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영등포구 지인 모임에 관련된 3명, 관악구 가족 모임에 관련된 2명의 신규 확진자가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6명이 확진된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은 지난 4일에 양성 판정을 받은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서 확진자 3명이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16명이 감염된 강동구 콜센터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켰다고 하는데요. 근데 직원 간의 거리가 1m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은데요. 건물 내 환기가 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정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의 보석이 취소가 됐는데 그럼 전 씨가 이제 구치소로 바로 들어간 건가요? 네, 4시 반 기준으로 이제 정광훈 목사가 서울 구치소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재수감이 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면 심리를 해서 정광훈 씨에 대한 보석 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이제 보석 조건을 정광훈 씨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전 목사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재구속 조치에 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이게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사 정광훈 씨는 이제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체주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취재진이 취재 과정에서 재구속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고요. 이제 그런데 온 공무원들이 다 보건소 공무원들까지 다 아는 그 방역 방해 혐의가 없다는 걸 다 아는데 언론에서 그 방역 방해 혐의가 있다고 자꾸 조성을 해서 본인이 재구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전공의 파업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속보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박지원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모든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면 아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이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또 이제 전공의들은 내일 오전 7시부터 이제 업무 복귀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서가 좀 달린 게 그 구제책을 정부에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이 내일 오전부터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네네. 그렇게 복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오전에는 잠깐 이제 전면 철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단체 행동을 좀 유보한다고 그 박지원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 SNS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강경파가 이제 거세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 결정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그 전체 투표를 통해서 그 파업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복귀 방침을 전면 철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도대체 그 사이에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부 강경파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비대위 내부의 결정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냐 마냐의 문제이고 이제 파업을 중단하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본인들이 결정한 바에 좀 따라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거부 운동을 지속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대생 대표하는 그 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소위 의대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대협 비대위가 어제 그 국가고시 거부 운동을 지속하고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응시자 대표에 의결을 해봤는데 의결에 따라 그 만장일치로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전협 비대위가 그 예정된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를 온라인 전공의 간담회로 그 전환을 해서 그 진료 복귀 시점 등을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상당수 전공의들이 파업 중단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한 차례 연기가 됐었던 국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응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접수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의협은 또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그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가 3,100명이 넘습니다. 3,172명인데요. 이 중에서 14%만 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446명입니다. 그 정부는 내일부터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고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다. 의사 국가 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는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등 그 공공 의료 인력을 수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협 쪽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구제책을 빨리 마련을 해라. 구제책이 없으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들어온 속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 그럼 태풍의 전망에 대해서 다시 태풍 특보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상청이 예측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본부장님, 태풍의 소멸 시점을 그럼 이제 언제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밤쯤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태풍은 소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태풍이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졌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태풍의 일생은 맞췄죠. 그러니까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태풍이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오늘 밤 한 9시, 10시 이쯤이면 태풍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태풍이 소멸하고 나서의 상황도 좀 걱정입니다. 네. 태풍이 소멸을 한다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화가 되는 거니까 약화됐죠. 네. 소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비바람에 대한 우려, 관심은 계속 꾸준히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아니래도 이 정도 기압 한 970 헥토파스칼, 시간이 지나면 한 980 정도까지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기압이 올라갈 건데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인데요. 태풍이 아닌 그냥 이런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더라도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 태풍이 몰고 온 따뜻한 그런 공기들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와의 그 어떤 조화가 그 중부지방에서는 제법 많은 비를 뿌릴 수 있거든요. 이 비가 중부지방에서는 내일 적어도 서울 같은 경우는 낮 12시까지는 비가 올 조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태풍이 이제 약해지면서 바람도 좀 약해지고 비 오는 상태도 좀 약해질 텐데 동해 바닷물은 계속해서 그 한번 흔들어 놓은 바다가 금방 잔잔해지지 않기 때문에 파도는 계속해서 높겠습니다.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뒤에도 중부지방 비 내리는 건 이어진다. 그러나 태풍이 다가오는 그런 정도의 바람, 태풍이 다가올 때 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리가 팍 나서 나는 태풍 문 열고 옥상 정면 올라가려고 겁이 나서 이제 못 올라가고 상사한테 같이 하라. 태풍 10호가 8호나 9호에 비해서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 태풍이 소멸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와 바람이 멈추는 시점은 대체 언제인지 또 태풍이 소멸된 이후에도 비와 바람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체 이 비와 바람이 언제쯤이면 멈추게 될까요? 네, 우리가 큰 호수에 바위를 던지면 물결이 계속해서 출렁거리듯이 지금 그러한 어떤 유체 공기의 움직임인데요. 이 태풍이 중심이 그러니까 태풍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점차 멀어지겠지만 그 여파로 태풍이 지나간 그런 여파로 계속해서 바다의 물결은 계속 높을 테고 강한 바람의 그 어떤 뒷바람, 태풍의 뒷바람이 계속 있을 겁니다. 태풍으로서의 일생은 북한 지방에 가서 약해지겠지만 그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 북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저 북한 지방 또는 그 중국 동쪽에 가서 위치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순환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끌어당기는 게 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우리 쪽으로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 여름철 폭염 문제는 거의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뭐 완전히 선선할 정도로 그런 어떤 날씨가 나타날 거고요. 어찌됐건 이 태풍 멀어지더라도 중부지방에서는 내일까지 그 뒤끝에 비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그 어떤 전체적으로 강한
어떤 태풍이 나타나는 어떤 강풍, 많은 비 이런 거는 이제 한 고비는 넘어갔다 보여지고 그 뒤 잔여 나타나는 그런 기상 현상만 좀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온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수온. 네. 바닷물은 여전히 따뜻할 텐데 앞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2019년을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수가 역대 최다 타이를 기록했던 네. 지난해죠. 9월 달에 가장 많은 수의 태풍 6개가 발생을 했고 그중 절반인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달이면은 흔히들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다에서 활발하게 태풍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구역은 우리로서는 겨울이지만 저 남쪽 적도 부근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월에 상관없이 태풍은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8월, 그 다음에 7월, 이제 9월인데 최근 들어서 아까 우리 태풍센터의 그 분석처럼 최근 들어서 그 늦게 태풍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결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고 있고 또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작년에 그 7월에 하나, 3월에 3개, 8월에 3개, 9월에 3개에서 7개의 태풍이 1959년에 7개의 영향을 줬는데 작년에 그 기록을 타이 기록을 세웠고요. 올해 4개인데 뭐 그 기록을 뭐 깰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뭐 아주 어렵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아까 말한 그 태풍이 발생하는 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금방 식지 않고 겨울까지도 그 지역은 따뜻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보다는 이제 서서히 그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그 태양열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식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9월까지도 늘 태풍은 발생할 수 있고 오늘이 9월 7일이니까 나머지 10월 7일까지 저는 한 달 사이 네. 적어도 한 달 사이에 1개 내지 2개는 충분히 올 것이다. 3개를 더 넘어서 오면 이제 작년 7개의 기록을 깨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고요. 네네. 앞으로 남은 한 달, 한두 개 정도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치현 연구관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상청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망까지도 내놨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온실가스 계속 내뿜다가는 태풍이 발생 자체는 57.5%가 늘고 강도 역시 42.1%가 늘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풍수해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우려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일단 그 기후 변화가 우리 사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근거들이 이제 조금씩 명백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 및 이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어떤 이제 기후 변화 앞으로의 그 미래 기후가 지금보다 더 뭐 좋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더 강도는 강화되고 일단 발생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연구원이나 행안부에서 그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의 극한 기후에 그 대비해서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어떤 뭐 설계 기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미래 재난, 극한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재난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재난 대비 방책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뭐랄까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 하나가 이렇게 지난번 태풍 같은 경우에 돌이켜 보면 해운대에서 초고층 주거용 건물이죠. 거기에서 유리창이 뜯겨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집에 계신 분들의 걱정은 유리창이 과연 버텨줄 것이냐라는 게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 유리창 파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연구원에서 실험을 했었고
몇 년 전에 실험을 했었고 그 결과를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그 방송을 통해서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홍보를 해서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 안타깝게 저번 태풍 때 창문 보완 작업을 하시다가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유리창이 파손하는 이유는 유리창과 유리창 틈 사이의 이격 때문에 지금 이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네. 이게 파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격을 없애기 위해서 신문지를 꽂아 넣거나 아니면 그 우유 조각들을 그것들을 잘라서 이제 틈새를 팩을 잘라서, 없게 탄탄하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풍이 오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미친 동안에는 그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풍이 찾아와서 창문이 그렇죠. 덜컹덜컹 거리는 데는 예, 하면 예. 안 된다. 우리들이 이제 얘기할 때 태풍이 올라올 때 어르신들 이제 논에 이제 물꼬를 하러 가시다가 이제 왕왕 사고가 나듯이 마찬가지로 유리창 보완 작업도 태풍이 지금 당장 온 상태에서는 이제 하시면 안 되고요.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태풍이 왔을 때 그 작업을 안 해놓은 상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가정 내에서 노후화된 창문이나 그 유리문 근처에서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절대 그 창문 근처에 태풍이 올 때 강한 강풍이 불 때 근처에 가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창문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랄까요? 아니면 혹은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이프 붙이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처음엔 X자로 붙이라고 알려졌다가 나중엔 X자 붙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이제 다양한 그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유리창이 파손되는 이유는 유리창하고 유리창 틀 사이의 이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X자를 유리창문에 대는 거는 유리창 파손에 큰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창틀과 그 유리창 그 사이에 이격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그 사방에 네모나게 이제 그 이격을 없애기 위해서 붙이시는 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X자보다는 이격거리를 없애기 위한 그 작업을 선제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네. 현재 시각 5시 2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현장의 취재 기자들을 연결을 해서 현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릉부터 좀 연결을 해볼 텐데요. 현재 일단 비바람이 소강 상태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지만 이곳저곳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물에 잠긴 그 지역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요? 네, 저는 지금 강릉 경포호수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인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 뒤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원래는 블루베리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던 곳인데 지금은 모두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뒤에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물에 잠겨서 마치 저수지와 같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변 농경지와 비닐하우스는 모두 비슷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아직 물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비가 오거나 그러진 않는 건가요? 네, 지금은 다행히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태풍하에서는 오늘 낮 1시 반쯤에 강릉 북쪽 해상을 통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로는 비바람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하늘이 점점 개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상청은 저녁 6시 이후에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소멸되려면 밤 10시는 되어야 한다는 게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그전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강릉 지역의 피해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피해는 점점 규모가 커지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건수는 모두 83건입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가 대부분이고요. 하천 3곳이 범람을 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경포호수가 범람하면서 주변에 있는 인근 상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교량이 유실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공장이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주민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2가구, 주민 86명이 침수와 산사태를 피해서 그 마을회관 같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고요.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피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주민분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일단 태풍이 바다로 빠져나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선 이 태풍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포항에 한번 연결을 다시 해볼 텐데요. 포항에 여성국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여 기자, 지금 현재 포항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포항 호미곶에 나와 있습니다. 비바람은 그쳤고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는 평온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도 한두 명 모여 사진을 찍고 있기도 합니다. 오전 11시 전후로 태풍이 포항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는데요. 이후 북상을 하면서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겼습니다. 소방서 등에 따르면 약 2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오전부터 피해 신고와 복구 작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 기자가 어제부터 포항에서 쭉 상황을 지켜봤는데 태풍이 포항이랑 가까웠었던 이 오전 상황 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새벽부터 포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에는 초속 40m가 넘는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서 있는 게 매우 힘들 정도였습니다. 가로수와 간판이 쓰러졌고 도심 곳곳에는 정전과 통신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복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침에는 포항 형산강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 약 560가구, 8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8명이 건물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고립됐다가 다행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피해에 대비해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항에선 언제쯤이면 이 하이선으로부터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네, 기상청이 앞서 밝혔는데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포항의 태풍 경보를 강풍주의보로 바꿨다고 합니다. 바람이 점점 약해져서 곧 달라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대구나 경북 일부 지역은 태풍 경보가 아예 해제됐는데요. 포항은 여전히 강풍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중이라 포항시와 소방당국이 상황을 현재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앞선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집안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산사태 등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문자가 왔는데 포항의 만조 시간이 저녁 8시 15분이라고 합니다. 해안가 안전에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JTBC 여성국입니다. 네, 만조의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높게 치면은 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포항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풍이 동해상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수도권은 그 영향권에서 조금씩 멀어지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엔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작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볼 텐데요. 김서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도 비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태풍은 서울에 오후 2시쯤 가장 근접했는데요. 서울과 경기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아까 오후 3시쯤 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간 모습인데요. 작은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등의 신고만 접수됐습니다. 태풍이 영향권에서 벗어남에 따라 바람도 약해졌고요. 다만 약한 빗줄기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도권은 앞으로 이 태풍의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태풍 하이선은 강원도 북동쪽 해안을 소속 16m 정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가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초속 25m 정도의 강풍이 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내일 낮까지는 서울과 경기 등에 시간당 30에서 100mm, 누적 3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된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 등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오후 5시 31분이니까 곧 있으면 퇴근 시간도 시작이 됩니다.
서울 지역의 교통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현재까지 서울시 도로 중 통제된 곳은 없습니다. 도로 교통도 비교적 원활한 편이라 퇴근길 정체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잠수교 수위도 낮아지면서 오전부터 통제됐던 보행로가 오후 3시 20분부터는 다시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계천과 양재천 등의 서울시 주요 하천도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조만간 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작대교에서 JTBC 김서연입니다. 네, 각 지역별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뭐랄까요, 여전히 태풍이 지나가서 하늘은 파란데 네. 바람도 강하고 파도도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태풍에 동반된 구름이 겹치면 당연히 하늘이 보이는 거고요. 지금 중심 부근에 970 헥토파스칼, 태풍으로서 상당히 약해졌는데 그 동해상 쪽으로 속초 지나서 동해상으로 지나기 때문에 역시 바람은 그 뒷바람이 여전히 태풍만큼은 아니지만 강한 상태 유지가 되고요. 지금 태풍으로부터 멀리 있는 남쪽 지방은 거의 태풍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북쪽에서의 반시계 방향 순환이 서해 바다를 통해서 거칠 게 없이 그 제주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바람이 태풍으로부터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주도 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올해 8호, 9호, 10호 이 태풍이 연달아 3건을 지켜보면서 내년 이제 여름에 어쩔 것이냐, 이제 이런 그 또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이지혜 기자,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에 앞서 이제 본부장께서 이제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방파제 역할을 한 일본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은 건가요? 네, 그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오늘 새벽에 그 즉시 전원 대피가 필요한 단계가 레벨 4라고 하는데요. 그 레벨 4에 해당하는 피난 지시가 규슈 지역의 그 88만 가구 184명에게 내려졌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초속 59.4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기상청이 관측한 사상 가장 강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만 해도 50명 이상이 집계가 됐고요. 그 40만 가구 이상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교도통신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그 이번 태풍 영향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규슈 등에서 4명이 실종되고 50여 명이 다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일로 그 자동차 공장들도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네네. 그 도요타 자동차는 후쿠오카현의 그 미야와키시 미야타 공장 등 3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전 직원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피해 복구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이야기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천 연구관님, 일단 9호 태풍 마이삭의 복구도 사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도중에 태풍이 찾아왔잖아요. 복구에 정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9호 태풍 마이삭이 지금 지나가고 며칠 안 돼서 지금 하이선이 북상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피해를 유발시켰는데요. 이제 해안가 이제 저지대 하천 침수 문제에 대한 복구, 그 다음에 월파로 인해서 지금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복구, 거기에다가 이제 강풍에 대해서 이제 했던 복구들을 다시 복구하는 와중에 지금 태풍이 오는 바람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더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이 있다면, 과거에는 이제 태풍에 관련된 복구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됐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복구하는 데서 이게 2가지를 다 한꺼번에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즉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대한 문제도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복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신경을 쓰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복구에 대한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긴급 구호반을 이제 편성을 하고 이제 지금 복구에 나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복구 시 이제 국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복구에 투입된 인력들 또한 안전사고 및 코로나 방역에도 같이 동시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이삭에 이어서 곧바로 하이선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 피해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지혜 기자, 현재 새로 좀 들어온 피해 집계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4시 30분 기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실종 1명, 경상 5명은 여전한데요. 다만 여기서 사망자 2명이 안타깝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태풍과의 연관성은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아서 조사 중인데요. 그 부산 해운대에서 변사체 항구가 발견됐고요. 그 경남 사천의 차량이 그 바다에 추락해서 사망자가 1명이 집계됐다고 합니다. 실종자는 강원도 삼척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에 휩쓸린 1명이 확인이 됐고요. 그 중대본 발표에는 없었지만 그 울진에서도 실종자가 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재민은 124명이라고 하고요. 일시 대피하신 인원만 2,632명입니다. 네. 이치현 연구관님께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태풍 피해 발생 지역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을 한 곳 이제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 건물이 안전한지 내 논이나 밭이 안전한지 이렇게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행정안전부 그 국민안전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제 태풍에 관련된 국민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전, 그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 그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후에 국민들께서 하셔야 될 그리고 지키셔야 될 어떤 행동 요령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해놨는데요. 간단히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리면 일단 그 태풍이 지나간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난 것을 가정한 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야 될 요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족 및 지인과 연락을 해서 안전 여부를 서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피 후에 집으로 온 경우에 노후주택 등의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전에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파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하시고 그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복구하실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침수된 도로, 교량, 보도 등은 파손돼 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마시고 하천 제방 등 또한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침수된 곳에 이제 그 다시 들어가실 때 감전 및 이제 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이 다 빠지기 전에는 이제 접근을 이제 삼가하시고요. 이제 일단 주택이 침수가 되면 이제 그 가스 및 전기 차단기가 내려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거를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전 등 그 전문가 집단에 먼저 의뢰를 하시고 그 전문가의 점검 후에 사용하시길 당부해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태풍의 위치, 정확한 위치와 강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의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현재 하이선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기자, 현재 하이선이 육지는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오후 4시 기준 태풍 하이선은 속초에서 약 100km 떨어진 북동쪽 바다에 있습니다. 시속 60km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0m로 오늘 아침 부산에서 최대 풍속 초속 40m였던 것에 비하면 바람 세기도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의 태풍특보는 해제됐고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도 차츰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오늘 밤 9시쯤 함경북도 청진에 상륙한 뒤 온대 저기압으로 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해안가는 강풍, 바다 위는 높은 물결을 여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5m 수준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가와 강원 경북 산지엔 내일까지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앞서 오전 9시에 울산에 상륙했던 하이선은 오후 1시 반쯤 육지에서 빠져나가 강릉 북쪽 바다로 갔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4시를 마지막으로 태풍 관련 속보를 마쳤습니다.
네, 전국의 태풍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도 앞으로 뭐 비바람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까요? 오늘 저녁까지는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후 6시 이후 남부지방에서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 내일 낮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전라도엔 5에서 40mm, 강원 영동과 경상도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이선은 특히 남부지방과 강원도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제주도엔 어제부터 지금까지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경상도 양산과 울진의 강수량도 200mm가 넘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엔 370mm, 강릉엔 26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 집계된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강원도 삼척에선 빗물에 휩쓸린 남성이 실종됐고 부산에선 행인이 강풍으로 인해 간판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4시 30분까지 태풍으로 인해 1명이 실종되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사망자 2명이 확인돼 태풍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120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고 2,000명 이상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이 밖에 경북에선 3만 2천 가구가 정전이 돼 복구 중이고 전남에선 120만 제곱미터가 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일부 담장이 무너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제 태풍특보가 전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다건, 육지건 태풍에 관련된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이제 태풍의 일생을 거의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바다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높기 때문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해안 지방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이제 이 태풍이라고 하는 저기압이 지나고 북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압차에 의한 그런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점차 죄송합니다. 멀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는 분명하고요. 중부지방에 많지는 않지만 비가 내리는 건 내일 한 낮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북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에 의한 기압차에 의한 어떤 바람, 강풍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태풍이 아니라도 이런 기압 배치에서는 통상 바닷가에 바람이 강하게 불거든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요 최대 순간 풍속 약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강수량 현황 다시 한번 주요 지점의 강수량을 좀 짚어보자면요. 태풍이 영향을 미친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엔 옹진에서 113.5mm, 또 서울 양천에서 58.5mm의 비가 기록이 됐고 강원도 진부령, 그러니까 고성이죠. 이곳에선 372.8mm, 강릉에선 267.9mm의 비가 기록이 됐습니다. 또 이제 양산 상북 같은 경우엔 275mm, 울진에선 233.5mm.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졌네요. 지금 이 9월인데요. 우리나라가 1년에 내리는 비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200에서 1400mm 정도 되는데 한 해에 네. 지금 장마와 8호, 9호, 10호 겪으면서 아까 말한 그런 강수량 한번 내렸다 그러면 200mm, 300mm니까 아마 그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1년에 내릴 비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으로 거의 내렸다고 봅니다. 올해 비가 많은 그런 여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돌이켜보면 2018년도에는 폭염으로 또 고생을 했고 작년엔 7개 태풍으로 고생했고 올해는 장마 기간이 길고 거기다 태풍까지 더해진 이런 여름인데 매년 이러한 기후 변화, 기후 넘어서서 기후 위기, 기후가 위기면 기후가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는 더 발생 빈도가 더 잦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런 고통을 적게 받을 것인가를 이 단순한 태풍 한두 개 가지고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본부장 말씀대로 실제 기후변화는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이 기온의 상승은 태풍의 다각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온의 상승으로 대기 상층이 따뜻해지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차가워지는 그로 인해서 이제 위아래 공기의 대류가 적어지게 돼서 태풍 자체는 더 적게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한 번 발생하면 전에 없던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온의 상승이 해수온의 상승을 부르고 또 이제 수증기의 증가를 부르고 그렇다 보니까 태풍이 힘을 키우기에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이천 연구관님,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태풍이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정말 걱정인데 이번엔 당초 예상과 달리 어느 정도 동편향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내륙을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이 찾아온다. 어떻게 대비를 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과거에는 이제 이게 기후 변화다 아니다라고 이제 갑론을박의 문제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팩트들을 통해서 이 기후 변화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이제 다루는 재난을 관리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극한 기상,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점점 강도가 세져 있고 경로 또한 좀씩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극한 값을 고려한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그런 대응 방법들을 점점 연구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뭐랄까요? 일단은 태풍이 내륙을 빠져나갔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바다를 벗어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태풍 상황 그리고 피해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태풍 하이선 JTBC 뉴스 특보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이치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그리고 보도국 이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JTBC 뉴스 특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태풍 상황은 이어지는 정치부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